행위의 결과는 행위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그리고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게 되는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행위 과정에서 타인이 어떤 고통을 느꼈는지, 또 어떤 문제들을 경험했는지, 또 타인들의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행위가 타인들의 마음에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결과만을 바라보는 윤리적 가치도 분명히 사회적으로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이 두 가지 윤리설의 균형을 취하는 것 역시 중요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윤리설의 공통적인 측면도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둘 다 누가 판단합니까? 그렇지요. 내가 판단합니다. 주체가 판단합니다. 칸트 역시도 주체가 이성과 의지를 통해서 판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벤담 역시도 개개인들이 이성을 통해서 공익에 더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공적인 행복 증진에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둘 모두 주체의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그 도덕적인 행위가 선택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의도와 무관할 때 상대가 입게 되는 고통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 고통이 벤담이 생각하는 것처럼 수량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예컨대 루쉔의 노신이죠. 일건소사 혹은 작은 사건이라고도 번역되는데요. 하는 이제 소설, 짤막한 소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에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기의 과거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닐까라고 추정되기도 합니다만, 일건소사라는 글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인력거꾼이 있었습니다. 이 인력거꾼에게 주인공 내가 가서 내가 어디로 급하게 가야 하니 좀 돈을 더 얹어줄 테니 최대한 빨리 좀 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인력거꾼이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 가던 중에 노파가 한 명 이렇게 길 옆에 지나가는데 그 노파의 옆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자 노파가 쓰러져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인력거에 타 있었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하게 그 상황을 볼 수 있었겠지요. 그 주인공이 보았을 때 노파는 인력거와 스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지나가다가 그냥 놀라서 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인력거꾼이 인력거를 세우려고 하자 위에서 보고 있었던 이 주인공 내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위에서 보았는데 우리와 무관하게 그냥 쓰러진 것이다. 내가 갈 길이 바쁘니 빨리 가자 라고 재촉을 하죠. 그런데 이 인력거꾼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이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당시 법에 따르면 그 인력거꾼이 사람을 치는 사고를 내게 되면 인력거꾼은 면허가 박탈되게 되고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이 인력거꾼 노동자는 심각한 생계 위기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가서 당신이 넘어뜨린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는 무시한 채 인력거꾼은 노파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나 때문에 다치셨냐고 물어본 뒤에 앞에 있는 경찰서를 향합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주인공은 굉장히 그 뒷모습이 크게 보인다라고 느끼지요.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러 나온 경찰에게 내가 인력거꾼에게 품삯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더 많은 돈을,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을 거의 모두 꺼내어서 주고 돌아오면서 내가 과연 저희에게 이렇게 보상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했다라는 얘기와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그 인력거꾼의 뒷모습의 거대함이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주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즉 내가 본 것, 내가 생각한 것, 나의 윤리적인 판단 속에서 해를 미친 것이 없다, 노인에게 라고 판단한 것은 주체의 윤리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력거꾼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충돌이 있었다면 물리적으로 느껴졌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인해서 놀라서 쓰러진 노파가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 노파의 고통 앞에서 윤리적인 행위를 선택해야 한다라는 행위의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인력거꾼의 윤리학은 주체 중심의 내가 옳다라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만 윤리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둘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숭고한 인간의 행위인가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인력거꾼의 행위가 무언지 모를 숭고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체 철학의 한계를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가 철학적으로도 있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 레비나스입니다. 레비나스는 윤리는 타인의 욕망과 고통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윤리적 행위는 결국 타인의 고통, 타인의 얼굴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레비나스의 원문은 대단히 철학적인 추상도가 높고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버거울 만큼 그 문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서 불어로 된 문장을 우리말로 바꿔놨을 때 굉장히 어려운 그 글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에서 출제가 될 때에도 레비나스는 지금까지는 원문이 출제된 적은 없고 그 번역서, 해설서 중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비나스의 제시문을 간략하게 강영안의 레비나스의 철학으로부터 발췌한 제시문들로부터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철학에서 가장 첨예하게 쟁점이 된 주체의 해체와 탈중심화는 서양 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자아중심적 사고를 반성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체의 해체와 탈중심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서양 문화 전반에 깔려있는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반성하게 하는데 이것이 기여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나중심의 사고, 내가 옳다면 무조건 옳은 거고 나의 판단이 무조건 이성적이며 맞는 것이고 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들은 타인에게 고통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몇 가지 사례 더 들고요. 충분히 이해되지요? 자, 하지만 문제는 해체 이후 인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레비나스의 철학은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철학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래서 레비나스의 철학이 주체 중심의 근대 철학이 무너지고 난 이후, 이른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철학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학적인 지평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레비나스는 서양 철학은 체질적으로 다른 이와 다른 것을 지배하려는 전체성의 철학 또는 전쟁의 철학이라고 비판하면서 이에 대항하여 어떤 무엇으로도 환원될 수 없는 개인의 인격적 가치와 타자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타자성의 철학, 평화의 철학을 구축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즉, 레비나스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주체와 대상을 분리하고 주체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는 결국 대상과의 대립을 낳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립의 철학, 전쟁의 철학이 된다.